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시댁가족 친목계 모임으로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 돈으로 가족여행을 갈 목적으로 2년 동안이나 차곡차곡 불입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동서가 있어서 그런 동서를 대동하고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동서는 약사인 서방님을 만나서 참 잘 살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장남이란 명분으로 시골에 사시는 시부모님을 가까이에서 거의 모시고 살다시피 하고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닌 회사원입니다. 월급쟁이 외벌이는 뻔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난 직장에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과 결혼 전에 누구나 다 할 만한 공기업의 시간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다가 그 이후에 1010만 꽃 끝에 그쪽 계열사로 분리된 회사에 정규직으로 발탁이 되긴 했지만 계약직으로 있을 때보다 급여가 더 삭감이 되고 직급도 다시 낮아지는 불합리에 분통이 터져서 그만뒀어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려고 피 터지게 일해줬는데 돌아온 건 무늬만 정규직이었어요. 그 허망함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렇게 저렇게 법망을 피해서 조직 기편이라는 민명 아래에 어떻게 하든지 노동력 착취의 혈안이 되어 있는 웃대가리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져도 힘없는 사람은 뭐 어쩌겠습니까? 뻔히 보고 당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하소연이라 달라치면 바보 소리만 듣는 게 없는 자의 처지인 거죠. 맨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주면 승진도 보장하고 급여도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사기를 쳐대고 서로 경쟁을 시키던 웃대가리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배 터지게 울고먹고 그만두면 망고 땡이었죠. 단언컨대 절대로 인간들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타고난 정자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10중 8구는 다 저에게 욕을 할 거예요. 아니면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순진한 네가 멍청한 거고 사회에 부정한 탓이라고 다들 떠들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더라고요. 불합리함과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것보다 그런 곳에서 이기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을 더 탓하고 모질이란 소리를 하니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내 이속을 챙길 줄 모르는 인간을 바보 취급합니다. 제가 정규직이 된 후로도 그걸 참고서 1년 가까이를 억지로 다녔지만 의욕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실망감과 자괴감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 공허함과 실망감을 말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쪽팔린 줄 알아라. 네가 지금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뭐냐? 네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내게 자랑하는 거야? 남들은 마누라가 돈도 많이 벌어다 준다던데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을 만났냐? 어느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내가 남편에게 위로와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남편의 그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너는 뭐가 그리도 내 앞에서 당당하냐? 남들이 들으면 네가 퍽이나 능력이 있는 줄 알겠다. 월급도 내가 계약직으로 쓸 때보다 더 많지도 않으면서 그러냐? 그 말에 남편이 더 열불을 내고 치이라를 했어요. 나한테 별말을 다 해도 자기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남편도 나를 우습게 하는 회사를 미련 없이 그만두었어요. 미래가 없고 성취감도 없는 그런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난리였어요. 나는 여자가 집안에서 퍼져서 노는 꼴을 못 본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모시고 살든지 해. 뭐? 이제 나한테 협박까지 하냐? 그래, 내가 잘 놀 테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창피한 줄이 알아. 어디 가서 무능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나팔을 불어대지 말고 그냥 끽소리도 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있어.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에 다녔으면 네가 과장 이상은 직함을 달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쫓겨난 주제에 창피하지도 않냐? 전화에 몹쓸 인간이었어요. 상처난 채 속을 후벼 팠으니까요. 그래? 너는 능력이 출중해서 회사에서 잘 나가나 보네. 만년과정 자기 주제는 모르고 누구 보고 배우서? 그때 남편과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아주 원수처럼 싸웠죠. 퇴사를 한 김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아직 내 손길을 기다린 아들 때문이기도 했고 쥐꼬리만한 퇴직금을 여행을 가는 것에다 쓰는 것도 마음이 허락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 내게 돈이라도 있었으면 이 허탈함과 소진된 마음을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아쉽더라고요. 돈은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돈으로 인해서 행복을 살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과 쉽사리 이혼을 결정할 수도 없었던 이유가 돈 때문도 컸으니까요. 충분한 경제적 독립이 없고서야 어떻게 아들을 양육하면서 남편과 헤어져 살 수가 있겠어요. 이혼도 현실이더라고요. 능력도 어느 정도 되어야 이혼도 꿈도 꾸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 알바로 반찬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에게는 제가 퇴사를 했다는 소식은 알리지 않았는데 신우가 그즈음해서 연락을 했어요. 언니, 할 말이 있는데요. 작은 올케가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도 다른 집처럼 돈 모아서 프랑스로 여행이나 다녀오게요. 가게 되면 작은 올케가 다 알아서 가이드를 한다고 했어요. 엄마도 대찬성인데 언니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서방님은요? 작은 오빠도 맨날 구속 같은 약국에 처박혀서 어떻게 살아요? 직원 약사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작은 오빠도 영어도 잘하고 작은 올케도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가자고 하네요. 작은 오빠도 일하느라 유럽 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서로 돈 모아서 가자고 하는데요. 돈이 좀 많이 들 텐데. 아이고 언니 죽는 소리 좀 그만해요. 돈을 모아서 가자는 거죠. 남들도 뭐 얼마나 돈이 많아서 가겠어요. 우리도 엄마랑 아버지가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함께 그런 곳에 다녀오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좋죠. 그럼 이번 달부터 두당 10만 원씩 2년간 모으는 것 어때요? 비행기 값은 각자가 그때 가서 내고 여행 경비만요. 일단 만복이 아빠랑 의논해보고요. 오빠는 걱정 말아요. 이미 통화했어요. 그랬어요? 그럼 나도 좋아요. 그럼 언니가 30만 원을 이번 달부터 제게 보내줘요. 작은 올케는 식구가 넷이니까 40만 원을 미리 보내줬어요.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다들 그러자는 분위기여서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찬성했고요. 비록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는 가족 여행이긴 했지만 여행이란 말만 들어도 설레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보내준 동남아만 한 군데만 가봤지 다른 곳은 가보지 못했던지라 기대치가 컸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일하면서 꼬박꼬박 매달 신우에게 여행 경비로 30만 원씩 2년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여행 날짜는 다가오는데 갑자기 별말이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만복이 아빠, 다음 달이 애들 여름방학인데 왜 아무도 여행 얘기를 꺼낸 사람이 없어? 무슨 말 못 들었어?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당황해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왜 놀라? 다음 달이 벌써 8월이야. 우리가 애들 여름방학 때 프랑스 여행 가자고 했잖아. 비행기표 예약도 해왔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 우리 만복이 학원 문제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게 말이야. 실은 비행기표도 모두 예약을 했어. 뜬금없는 소리에 제가 무척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나한테 연락도 없었는데. 그게 말이야. 태성이가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재수씨가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태준이만 가기로 했거든. 그래? 그래서? 그런데 재수씨가 이제껏 40만 원씩 여행비를 보탰었잖아. 그래서 그냥 미안하니까 나하고 우리 만복이만 데리고 다녀오기로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만복이만 데리고 가다니? 그럼 나 빼고 가겠다 이 말이야? 어쩔 수 없잖아. 난 우리 집의 장남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인데 재수씨나 만춘이한테 그냥 맡길 수는 없잖아. 너도 마트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오래 휴가를 빼기가 힘들지 않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천불이었어요.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나를 빼버렸다 이거냐? 제가 기가 막혀서 소리를 높였는데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가면 뭐하냐? 돈밖에 더 쓰겠어. 뭐? 그럼 너는? 내가 안 가면 우리 엄마랑 아버지도 안 간다고 할 게 뻔한 것 아니냐. 재수씨가 뭔 죄야. 안 가도 되는 프랑스에 가면서 돈 쓰고 고생하고 말이야. 뭐? 그래서 나 모르게 비행기표 예약을 다 해버렸다 이거야? 뭘 모르겠다고 그래. 내가 다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물어본 거지. 그게 그거 아니냐? 왜 딴소리 하려고 하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나도 거기 가고 싶어서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마트에서 일해서 2년을 넣었어.
네 월급만으로는 택도 없었어. 그러자 남편이 또 얼척이 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네가 거기에 끼어서 뭘 할 건데. 너는 장남 며느린 주제에 동서가 이끄는 대로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것이 좋냐? 그리고 만춘이가 알게 모르게 인솔해서 간답시고 돈도 많이 쓸 모양이던데 장남인 내가 얼마나 미안하냐. 너도 염치 좀 있어봐라. 되려 저를 어이없어 했어요. 그건 네가 무능해서 그런 탓인데 왜 내가 안 가야 하니? 너 그렇게 양심불량하게 살지 마라. 라고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겨우 참고 확인자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다음 달 프랑스 여행을 가기로 한 거요. 벌써 예약을 다 했다면서요? 네. 언니는 마트에서 휘를 못 빼니까 못 간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만복이 아빠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도 갈 테니까 예약해줘요. 그러자 신경질을 팍 내더라고요. 언니, 왜 이제서야 말을 해요? 이미 예약이 다 끝났는데 다 취소하고 다시 하란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아가씨, 왜 나한테 성질을 내요? 내가 언제 안 간다고 했어요? 뭐 돈 갈 일 하는 거 쉬운 줄 알아요? 언니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은 쉽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별 가짜는 것들이 쌍으로 저를 열불 내게 하는데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런데 신우에 통화한 지 5분도 안 지나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준이한테 연락은 받았다. 네가 안 가는 걸 몰랐다고 따져 물었다던데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너는 집에 붙어 있어라. 그렇잖아도 네 동서네가 키우는 강아지들 맡길 데가 없다고 했는데 네가 보살펴야지 누가 하겠냐? 뭐라고요? 제가 동서네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서 다들 나만 빼고 여행을 간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결정이 난 일이다. 나는 네가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다. 니들 부부 사이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기분 좋게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지 마라. 너도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대인배처럼 네 동선의 강아지들 돌봐. 그렇게는 못해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못하면 어쩔 건데 아는 눈치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제게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더라고요. 돈 달라고 할 때는 잘도 물어보더니 돈을 쓸 때가 되니까 입 하나라도 끊지 않는 심사 아닐까요? 남들보다도 더 징한 것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니 꽤 서글펐어요. 또 한 번의 마음의 상처는 제가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끽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가자고 해도 이미 빈정이 상해서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저는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가족도 뭣도 아닌 아웃사이더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을 해버렸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마음을 다치거나 속상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시댁 식구들이 함께 프랑스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저도 떠났어요. 공항에 도착을 해서 막 비행기 탑승을 하려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거기가 어디야? 만복이가 그러는데 당신이 멕시코에 간다고 그랬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뭐야? 네가 정신 있는 거냐? 가긴 어딜 간다는 거야? 재수씨 강아지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지 어째? 네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멕시코는 왜 가는 거야? 넌 뭐 나한테 말하고 다녔냐? 너는 네 식구랑 여행을 가고 나는 내 식구랑 여행 가는 거다. 전화 끊자. 지금 탑승 중이다.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칸쿤으로 가서 1박에 100만 원짜리 호캉스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운 좋게 할인을 받아서 1박에 80만 원으로 다녀왔어요. 급하게 가느라 여동생과 친정엄마만 모시고 갔어요.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허리띠 졸라매서 남편 월급을 쪼개서 모은 적금을 깨서 다녀왔어요. 저에게도 쉼표가 필요했으니까요. 멀리 간 김에 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쉬웠어요. 호텔에서 먹는 것이며 즐기는 것 모두가 다 해결이 되어서 지상낙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충분히 풀리는 듯 했어요.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사진을 보내니까 시댁 식구들 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서의 강아지들은 할 수 없이 동서의 친정에다 맡기고 계획대로 프랑스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리만 아프고 재미도 없어. 덥기만 하고 왜 이렇게 찌렁내가 많이 나는지 쥐새끼도 많이 봤어. 너무 더러워. 아들은 그렇게 좋은 곳에 자기를 데려가지 왜 안 데려갔냐고 투정을 부렸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은 비싸고 입에 안 맞아서 비싼 한식 레스토랑만 찾아다녔다는데 서로 간에 뜻이 안 맞아서 프랑스 한복판에서 10분간의 대판 싸움이 났는데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신우이가 들고 있던 돈가방이 소매치기를 당했다나 어쨌다나 하여간 쌤통이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주는 충분한 보상이었어요. 저는 칸쿤에서 행복한 휴양을 즐기면서 내 남은 인생을 바꿔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만만한 예전에 제가 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마트에서 일은 하지만 제 아들은 저와 함께 살기를 바랬어요. 남편에게 법대로 하자고 했더니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이혼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잘 해온 탓이었어요. 그동안 용기를 못 내었을 뿐이지 이혼도 하고 보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무능한 남편보다야 제가 못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혼자서 못 살 이유가 없었죠. 늘 화이팅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는 있지만 자식한테 올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효의 의미도 많이 퇴색이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가족보다는 부모보다는 내가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내 가족과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는 못할 것도 없었고 더 애틋하기만 했었는데요. 요새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 부모 세대에서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쯤이야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식한테 퍼붓기만 했으니 말입니다. 저도 딸과 아들을 한 명씩 키우고는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더 앞서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강박만 심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개인주의를 더 키웠을 테죠. 내가 더 먼저 남들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것을 심어줬으니까요. 저는 57세인 아줌마입니다. 시어머니는 올해로 92세가 되시는데요. 제게 손이쁠 시누인 형님이 한 명 있어요. 나이는 64세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원래 딸이 둘이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아파서 죽고 다른 한 명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을 애지중지하시며 키우셨어요. 형님을 상전 모시듯이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천하에 자기 밑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제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는데요. 많이 후회가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저의 시어머니 세대에는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남존여비가 팽배하던 시기에 밖에 나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사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며느리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존중을 받는 세대였나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성경책을 펴들고 돋보기 안경을 쓰시면서 초등 1학년이 쓴 10칸짜리 공책에다 글쓰기 연습을 하세요. 늘 배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셨어요. 산골짜기 시골마을 출신이셨던 시어머니가 공부를 하고 싶었어도 학교가 멀기도 했고 도시로 나가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었대요. 당시엔 아들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딸은 16세가 되면 부모님이 정해주는 곳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다네요. 당시만 해도 부모님은 하늘과도 같은 존재라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군요. 그런 탓에 웬만한 집에서는 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서 시집을 일찍 보내려고 했다네요. 혼수로 입을 짓는 것이나 백인잇에 수놓는 것이나 저고리 동정을 타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퇴를 하고 시집을 가는 경우도 허다했다더라고요. 원래 일제 때부터 하도 처녀들을 많이 잡아간다고 하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시집을 일찍 보내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일을 하느라 공부할 새도 없었고 그나마 그를 가르쳐 주었던 오빠마저 도시로 떠나버린 후론 더 이상 그를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대요.
시집을 간 후로는 거의 시집 식구의 몸종인 채로 하루 온종일 일만 해야 했으니 읽을 줄만 알았지 글은 쓸 줄도 모르게 되셨대요. 오로지 내 자식만큼은 원 없이 배우게 해야 한다는 마음에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한테 올인을 하셨는데 특히 하나밖에 없는 딸인 형님에게는 절대로 시어머니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셨대요. 그래서 형님의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하고 키웠고 아들과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 쏟았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결혼한 이후에도 김치며 반찬이며 매번 해다가 바쳤고 우렁각시처럼 형님의 신혼집 청소도 늘 해주곤 했었대요. 그것뿐이겠어요. 형님이 출산을 할 때부터 함께 사시게 되었는데 외손자와 외손녀도 맡아놓고 키우셨어요. 그렇지만 형님 은퇴도 하고 시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자식들도 다 장성하게 되었어도 늘 시어머니가 집안일은 다 하셨다더라고요. 늘 그래 왔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다는데 시어머니도 슬슬 힘에 부치셨대요. 그때 시어머니 연세가 85세였을 때였어요. 바깥 베란다에 작은 주방이 하나가 있어서 늘상 거기서 행주나 속옷 등을 삶곤 하셨는데 몇 번이나 그것을 잊으시고 냄비를 홀라당 태웠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형님이 시어머니께 그랬다네요. 엄마, 안 그러시더니 왜 그래? 혹시 치매가 온 거 아니야? 왜 자꾸 까먹어요? 이게 지금 몇 번째야? 아휴, 내가 미쳐. 내가 화장실 청소 좀 하다가 깜빡했어. 너는 거실에서 TV만 보지 말고 얼른 가서 끄지 그랬냐? 내가 놀면서 그랬냐? 그래도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리모델링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싹 다 불태울 일 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조심한다고 하면 될 것을 말이 많아요.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그런 날이면 하루 온종일 시어머니를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했다네요. 형님은 공주처럼 잘 차리고 앉아서 시어머니를 종 부리듯이 부려먹는데 그것을 본 형님의 아들이 그때마다 한 소리를 했대요. 엄마, 외할머니한테 정말 그러실 거예요? 엄마가 집안일 하세요. 딸이 왜 그래요? 그러자 형님이 그때마다 그랬대요. 얘가 못한 소리가 없어. 너는 내가 갱년인 건 모르냐? 그래서 잔소리 좀 했는데 그게 그렇게 거슬려?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내 맘에 안 들어. 다들 나한테 왜 그래? 그때마다 형님과 싸우는 손자를 시어머니가 말리면서 오히려 손자를 야단을 치셨대요. 네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대잖아. 너는 눈치껏 해라. 엄마한테 대들면 못 써. 그때마다 금쪽 같은 손자가 그랬대요. 외할머니, 이젠 집안일에는 손 떼세요. 엄마가 퇴직해서 집에 있는데 엄마가 해야죠. 그러다가 외할머니 곧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마라. 난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야. 일 안 하면 죽는다. 그래도 다행히 형님의 아들과 딸은 키운 정이 많아서 그런지 형님보다도 시어머니를 더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왔어요. 그날은 휴일이라서 남편도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형님, 무슨 일이세요? 나 할 말이 있어서 왔네. 남편도 형님에게 그랬어요. 누나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여간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좀 이상했어요. 나 엄마랑 이젠 같이 못 살겠어. 그동안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네가 모시고 살아라. 저랑 남편 어이가 없더라고요. 미리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하다니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내가 엄마랑 뜻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엄마도 나랑 살기 싫다고 하셨으니까 이리로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엄마, 누나랑 싸웠어요? 싸우긴 뭘 싸워. 시험씨처럼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나도 네 누나랑 살기 싫다. 잘 됐네. 그럼 엄마 짐은 내가 따로 용달차로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쭉 살아요. 더 이상 두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용달차로 시어머니의 짐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 이것저것을 여쭤도 입을 다무셨어요. 그런 후 며칠 후에 형님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 저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외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뭐? 치매? 진짜야? 네, 아무래도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외할머니를 모시고 온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엄마가 아무리 친엄마라도 치매이면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네요. 남편은 그때 화를 많이 냈었어요. 누나가 사람이야? 엄마가 누나한테 어떻게 해왔는데 엄마가 치매니까 내다버리냐? 그래, 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니까 엄마 잘 모셔라. 나도 할 만큼 하고 살았어. 엄마가 내가 싫다는데 그럼 어쩌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무척 불쌍했습니다. 믿었던 딸한테 버림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난 멀쩡하다. 갈 때 되면 갈 테니까 냅둬라. 남편이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강제로 모시고 갈 수도 없었어요. 어차피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늦출 수 있는 약밖에 없다잖아요.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끔 신경을 썼어요. 그동안 형님의 아들과 딸이 시어머니를 뵈러 자주 왔고 모시고 가서 식사도 했는데 형님은 발길을 딱 끊더라고요. 행여라도 시어머니를 나눠서 모시자는 말을 할까봐 그랬는지 시어머니의 생신 때도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도 컵배기도 안 비쳤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치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치매란 사실도 잊은 지 어느새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셨어요. 너한테 내가 줄 것이 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집도 다 내 아들 명의이고 네 앞으로 된 게 하나도 없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몰래 숨겨놓은 금덩이가 조금 있다. 그것으로 상가 하나를 사거라. 카페든 뭐든 하고 싶다지 않았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걸 왜 저에게 주시려는데요? 사실 네 시아버지가 나중에 종수한테 주라고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한 거야. 그랬어도 자식은 똑같으니까 영이랑 나누어서 주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꿔먹었다. 딸 자식도 다 필요가 없더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걸로 너도 뭐라도 해라. 나중에 자식한테도 돈 있어야 대우를 받는 법이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드디어 치매 증상이 나타났나 보다고 생각해서 긴장했어요. 어머니, 저랑 병원에 가세요. 치료를 받으면 훨씬 나아진대요. 그러자 껄껄껄 웃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치매 말이냐? 그거 내가 일부러 깨병을 부린 거다. 내가 영이랑 사는 게 힘이 들어서 그 집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랬던 거야. 다들 속았지? 그래도 저는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영이랑 함께 살다가는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서 한번 떠본 거다. 치매 진단 받으러 갈 때 치매인 척 한 거야. 정 못 믿겠으면 나랑 당장에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면 알 거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로 정상이셨어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인 줄만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 뜻대로 제가 상가를 하나 사서 동네 치킨 호분점을 차렸어요. 나중에서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란 사실에 놀라서 버선발로 형님이 찾아왔어요. 엄마, 전생에 나랑 원수졌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 그래, 내가 너랑 원수졌나 보다. 뭐하러 왔냐? 돈 냄새를 맡고 온 모양인데 나는 너 같은 딸은 둔 적이 없다. 다시는 내 앞에 네 산판떼기는 들이밀지 마라. 알았냐? 그러자 갑자기 태세 전화를 하더니 싹싹 빌었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서운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 내가 뭐가 돼요? 라고 하면서 싫다는데도 매일처럼 득달같이 달려와서 홍삼을 사왔네. 소문난 맛집에 식사를 대접하네 하면서 냉정해진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형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어머니, 그래도 발길을 끊었던 딸이 다시 찾아오니까 좋으시죠? 좋기는 뭐가 좋냐? 내가 돈 있어 보이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없어도 있는 티를 내야 하는 내가 참 서글프다. 내가 웃어주면 나를 또 우습게 할 것이다. 자식도 다 소용이 없다. 너도 내 말 새겨들어라.
시어머니의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씁쓸하고 허망함이 느껴졌어요.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심장병에 걸렸네 어쩌네 하며 난리를 쳐댔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을 놔두고 올케 한테 돈을 다 퍼줬다고 뒤에서 엄청 불만이던데 아직까지 그 나이에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결국에 형님이 저와 시어머니를 떼어놓기 위해서 여시지를 쳤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아시면서도 교회 한적한 곳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매입을 하셔서 혼자서 사시게 되었는데 수시로 형님이 와서 시어머니께 반찬도 해다 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간다더군요. 끝까지 잘해야 할 텐데 두고 봐야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언니가 결혼할 때 일인데요. 지금도 언니 결혼식 사진만 보면 그때 황당했었던 일이 소환이 됩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어도 꼭 한 명씩 이상한 사람이 있기는 했어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래도 그런 여자는 처음 봤어요. 그날은 언니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어도 언니한테 의지를 하고 살았던 제가 막상 언니가 결혼을 한다니까 무척 서운했어요. 제가 결혼식 올리는 신부 마냥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언니랑 함께 이날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요가며 수영이며 전신 마사지며 다 했어요. 그런 노력 탓에 아름다운 신부로 딴 사람이 된 듯 했어요. 오늘만큼은 아름다운 신부인 언니가 가장 돋보여야 할 날이었죠. 한참 신부 대기실에서 언니 옆에 있는데 제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효영아, 나 이상한 여자를 봤다. 이상한 여자? 네 형부 쪽에 아는 사람인 것 같던데 완전히 드레스 코드가 웃겨. 웃기다니? 제대로 말해봐. 네 형부가 신랑 측에 서서 오는 하객들을 향해서 서 있는데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부라도 되느냐 살랑살랑거리면서 아주 친근하게 서 있는 거야. 에이, 형부가 아는 여자겠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직장 쪽 사람인데 네 형부도 그 여자한테 깍듯이 대하더라. 그런데 그 여자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야, 네가 직접 보면 알 거야. 하객들이 그 여자가 신부인 줄 알더라니까. 요새는 신랑 신부가 나란히 하객을 맞이하는 게 트렌드냐고 그러더라. 뭔 소린지 싶어서 친구와 함께 결혼식장 입구 쪽으로 나가봤어요. 새신랑 곁으로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사람들 해집고 갔는데요. 글쎄, 웬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떡하니 차려입고 새신랑 곁에서 생글생글 웃고 서인 거예요. 누가 봐도 과한 신부 화장에다 흰색의 레이스가 다는 롱드레스. 이 여자 뭐야? 그래서 제가 형부한테 다가가서 대놓고 물었어요. 형부,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 이분. 그러더니 옆에 있는 그 여자한테 형부가 그랬어요. 제 처제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가 신부나 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어머, 신부님의 동생이시구나. 형부, 이분은 누군데요? 아, 이분은 회사의 부장님이셔. 그랬더니 반가워요. 언니한테 결혼을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한테 직접 하시죠. 그래요? 지금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많이 와서 바쁘니까 조금 이따가 보면 되겠네요. 허허.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가에 주름도 차글차글하니 나이도 꽤 들어 보이는 여자가 하는 행색이 느자고 없어 보였어요. 구두까지 다이아몬드가 박혀서 반짝거렸는데 다들 회사 동료란 사람들이 다들 그 여자한테 신부 같다며 아름다우시다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아주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그 상황을 즐기면서 행복해 하는데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했어요. 하객들이 다들 그 여자만 쳐다봤어요. 형부한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신부냐고 묻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정말 꼴불견이었어요. 형부의 직장 상사라고 하니까 뭘 할 수도 없고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그 여시 같은 것이 감히 새신랑인 형부를 자꾸 터치를 하더라니까요. 살짝살짝 형부의 팔짱 끼려고 하지를 않나. 어깨 먼지를 털어주는 척을 하지를 않나. 형부한테 밀착을 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있자니까 열불이 다 나더라니까요. 옆에 있던 제 친구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저 여자 아주 착정하고 온 것 같아. 네 형부를 마음에 두고 결혼식을 파토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사정없이 밀쳐버리고
형부의 팔짱을 끼고 그랬어요. 형부, 할 말 있어요. 잠깐 저쪽으로 가요. 직장 동료들과 신나게 축하를 받고 있는 형부가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저제 급한 일이야?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형부를 확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한강 일시장 사무실로 갔어요. 제가 형부 옆에 있던 그 여자를 밀쳐버리고 형부를 데리고 나오자 그 여자도 따라 나오려고 했다네요. 미친 여자가 아니고서야. 헐. 그래서 제 친구가 미친 척하고 몸으로 막아서면서 발을 걸었더니 앞으로 꼬꾸라져 넘어졌다는군요. 어머, 죄송해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라고 제 친구가 말하자 아까와는 다르게 입에 걸레를 물더라네요. 이야, 이런 거지 같은 것이 어디서 튀어나와서 지랄이야? 라고 막말을 하는데 정신이 조금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대요. 저는 그 틈에 형부를 끌고 나와서 다짜고짜로 따져 물었어요. 형부, 옆에 있던 부장이라는 여자 뭐예요? 아, 우리 부장님? 아니, 신부처럼 옷을 입고 와서 형부 옆에서 왜 그러고 있냐고요. 저제는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렇게 회사에서도 과하게 입고 다녀. 조금 투머치해도 다들 그러하려니 해버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착각하는 여자거든. 그래서 회사에서도 유명해. 이쁜 여자 킬러라고. 뭐요? 남의 결혼식을 망칠 생각 아니에요? 자기가 신부야 뭐야.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와서 형부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회사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처제가 이해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쩌겠어. 그래도 상사인데 그 맛에 제 여자가 살거든. 뒤에서 미쳤다고 욕해도 몰라. 형부가 좋은 날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옷은 더럽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입고 왔긴 했어도 결혼식을 축하러 온 하객일 뿐이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결혼식 사진을 찍는데도 신랑 옆자를 꿰차고 있더라고요. 누가 진짜 신부인지 헷갈릴 정도라서 사진을 찍는 기사 아저씨가 대놓고 그랬어요. 신부님이 두 분인 줄 알겠어요. 신랑 측 옆에 흰옷 입은 여자분이 신부 측에 서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 여자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신부가 두 사람으로 보이면 뭐 어때요? 그냥 찍으세요. 형부도 그 여자한테 신부 측에 서는 게 어떠냐고 권하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싫다면서 오히려 신랑 쪽으로 더 밀착했어요. 그런 그 여자를 보면서 다들 수군덕거렸어요. 형부가 그냥 찍으라고 하자 사진기사 아저씨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찍더라고요. 그런 후 신랑 신부가 패백을 하는 동안에 한강 2층 화장실로 급히 올라갔어요. 그때 어디서 모락모락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어떤 물상식한 여자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새끼 너무한 거 아니냐? 세상에 천하 이말순위를 마다하고 오징어처럼 삐쭉 마른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장가를 가냐? 솔깃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다들 나만 쳐다보더라. 내가 나이만 많았지 뭐 하나 꿀릴 게 있냐? 내가 딱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새 장가를 갈 게 뭐냐? 우리 정인표 이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나이에 부장을 달았겠냐? 내가 언제까지 이사님 애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 이혼이나 시켜서 다시 어떻게 해보라고? 깔깔거리며 거리낌 없이 웃었다며 또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여기에 나 말고 아무도 없어. 일부러 텅 빈 화장실 올라온 거야. 오늘 정우 씨가 새신랑으로 딱 서 있는데 내가 더 반했잖아. 욕심이 나더라. 네 말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꼬셔볼까? 손을 씻으며 깔깔거리고 있는 그 여자 앞에 제가 있던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를 바로 못 알아보고 본체만체를 하는가 싶더니 내가 그 여자 앞에 얼굴을 들이대자 놀라 자빠졌어요. 화장실 안에는 저와 그 여자 둘뿐이길래 화장실 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제가 손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에 맡길게요. 죽지 않을 만큼 착사를 내버렸어요. 결코 제가 일방적으로 죽사발을 내진 않았고요.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게 대들기는 왜 대들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쉬지 않고 홍군형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부의 회사 게시판에 그 여자가 짓거렸던 녹음 파일을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싹싹 빈 그 여자에게 제가 그랬어요. 너한테 정인표 이사인가 뭔가 있듯이 나한테도 주먹 3개를 휘두르는 검사 새끼가 한 명 있어. 한 번만 더 내 형부한테 깔짝거리면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자 눈물 범벅인 채로 벌벌 떨면서 정신을 못 차리길래 제가 손에 물을 받아서 얼굴에 확 뿌렸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먹 3개를 휘두르는 검사 같은 거 저한테는 없어요. 뻥친 거죠. 그 여자 수준에서 알아듣게 해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저처럼 물불을 안 가릴 것 같은 천적이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먹힐 것 같아서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잉.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알아서 행동 잘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길래 보내줬어요. 그 뒤로 자진해서 퇴사를 했다고 했어요. 퇴사를 안 하고 배기겠어요. 자기 입으로 이사의 애인이라고 했으니 그 정인표 이사한테 또 한 번 홍군역이 났겠죠. 정인표 이사란 사람이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해서 애인을 삼았겠어요. 적당히 뒷봐주고 아무도 모르게 갖고 놀려고 그랬겠죠. 그런 여자가 감히 형부를 넘보다니.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남자친구 소개로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를 하게 했어요. 혹시라도 형부 언니한테 해코지를 할까 싶어서 한동안 철저하게 지켜봤는데 그 정인표 이사의 부인이 한바탕 사람을 이끌고 들이닥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회사 근처에도 발을 못 디딜 거라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일은 없었네요. 언니의 결혼식 사진만 보면 화딱지가 새록새록 나는데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언니는 조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 내 덕인 줄 알아.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뻥쟁이였어요. 결혼 전에 남편 이름 뻥치는 소리에 가끔씩 속아 넘어가곤 했었는데요. 남편 이런 습성을 알면서도 리얼한 그의 말솜씨에 또 당하고 당하는 것을 보면 저도 참 멍청한 사람인 게 분명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말하는 것에 대충 70%만 믿으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제게 크게 사기치지는 않아서 봐둘만 했어요. 완전한 사기꾼이었으면 제가 결혼까지 했겠어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짱이었다. 공부는 못했어도 머리는 좋았었다. 한 번 맘먹고 공부를 하면 100등 이상씩 성적이 올랐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여자 후배들이 자기만 좋아했다. 얼마나 해프게 밥을 사줬으면 그랬을까. 남편과 사귈 때에는 그게 남편의 컨셉이라서 웃고 떠들고 마는 정도였어요. 원래 개그 본능이 있어서 남들 앞에서 웃겨주고 주목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봐줄만 했거든요. 뭐가 쉬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재밌는 남편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살아보니까 유머러스한 남편은 싹 다 사라지고 속옷과 철없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속았다 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다 내 탓인 거죠. 그래서 아직 미혼인 후배들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인기 있는 남자는 말짱 헛것이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저를 공주 대접을 해주더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싹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전 오히려 결혼한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도 친정아빠도 남편만 이뻐하고 맛있는 것도 죄다 남편 앞으로 밀어주는데요. 반대로 시부모님은 그러냐? 아니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다 글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시월드가 그런다 치겠어요. 그런데 같은 세대를 살아온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 전에는 남녀 평등 어쩌고 저쩌고 인류애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런 거 다 이해한다 치더라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화가 치민 사건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몇 달 후에 시어머니 환갑이었어요. 요새 환갑은 청춘이 아니던가요? 저희 친정아빠도 환갑을 지나오셨지만 따로 환갑을 챙기진 않았어요. 욕먹는다고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 한 끼만 하고 보냈어요. 칠순 때면 모를까 촌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신우이가 시어머니 환갑이 다가온다며 노래를 불렀어도 그런가 보다 했네요. 아직 젊디 젊으신 시어머니가 환갑잔치를 바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어찌 보면 제가 눈치가 없었다고는 할까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전직 대학 교수였다며 남편이 뻥을 치고 다녔는데요.
저도 진짜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워낙에 대학 교수님처럼 말씀도 조곤조곤하게 하시고 엄청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그게 다 연출이었어요. 사실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니가 전직 대학 교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한 탓에 직업에 관련해서 전문대학에 얼마간 강의를 나간 것뿐이었는데요. 그때부터 교수님 소리를 달고 다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전직 대학 교수였다며 엄청나게 뻥치고 다녔는데요. 사실 남편도 뻥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 그대로 믿고서 대충 대학 교수라고 믿어왔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전문대학교 4학년 야간반을 1년 가까이 출강을 했으니까요. 제 후배가 그쪽 대학의 행정실에 있어서 살짝 알아봤거든요. 그 대학 교수라는 스펙을 쌓고 싶어서였는지 처음에는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했더라네요. 그때가 벌써 15년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 정 교수님이라고 불러줘야 아는 체를 해주니 웃기지 않나요? 제가 시어머니 환갑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을 한 후 첫 생신이 환갑인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그래? 어떻게 드리고 싶은데? 수지 말로는 그냥 명품백 하나랑 돈만 드리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 명품백? 그게 한두 푼이냐? 그러자 남편이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너 시집을 온 며느리 맞아? 다들 며느리들은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준다고 하던데 명품백을 하나 사드리면 될 텐데 뭘 그래? 그래? 돈만 있으면야 명품백 하나 사드리면 좋지. 그런데 어머니가 엄청 검소하고 교양이 있으신 분이라 좋아하실까? 수지가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그래도 교수님이란 소리는 들으신 분인데 격에 맞게 명품백 하나는 자식들한테 선물을 받았다는 소리는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참 웃겼어요. 속으로 웃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시어머니가 한 달에 30만 원짜리 시간 강사로 출강을 하러 다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직 대학 교수님으로 철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 환상을 일시에 깨뜨리고 싶지도 않았고 자존심 상할까 봐 말 못했어요. 남편의 뻥치기 존자가 누구를 닮았겠어요. 딱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으니 제가 말 한 번 꺼내기 시작하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입 닫아버린 거죠. 그래도 학생들이 정 교수님이라고 불렀으니 넓게 보면 교수는 교수였으니까요. 그 명품백의 말이 나온 지 한참이 지나서 드디어 시어머니 회가변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한정 식당에 예약을 해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다른 친척분들은 따로 초대하지 않기로 했고 사진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대충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환갑일이 다가오기 며칠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선물을 준비를 했다며 명품 쇼핑백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 안에는 465만 원짜리 명품백이 들어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샀어? 너한테 말했었잖아. 수지가 받은 게 있다고 해서 함께 가서 산 거야. 아무래도 엄마 취향은 수지가 더 잘 아니까. 그런데 이게 뭐야?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아가씨가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수지를 뭘로 보고 그러냐? 참 웃긴 게 새로 나온 신상인 것 같은데 미니백이었어요. 딱 20대나 메고 다니면 적당한 백이었죠. 고상한 중년이 메고 다니기엔 이건 좀 아니지.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한 번이라도 명품백을 사보기라도 해봤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 수지가 명품백 매니아야. 어려운이 알아서 골랐겠냐? 그리고 다른 건 너무 비싸서 손이 떨려서 못 사겠더라. 이나마 이게 제일 싸게 먹힌 거야. 그러니까 행여나 수지한테 입 조심해. 알았어? 그때 남편의 말에 빈정이 팍 상했어요. 야, 너 말투가 영 못됐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명품백을 하나라도 못 샀냐? 아가씨나 너처럼 나도 카드 긁어대면 살 수 있어. 아님, 너는 나한테 지금껏 명품백을 하나라도 사준 적 있냐? 그게 지금 자랑이냐? 그때서야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게 그랬어요. 마음만 백날 갖고 있으면 뭐하냐? 실물이 최고지.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명품백을 카드로 긁었으니까 너는 그 백 안에
돈 500만 원만 넣어드려. 어때?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었네요. 너 돈이 우습냐? 명품 백도 돈이 없어서 카드로 긁은 주제. 뭐? 현금 500만 원?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어? 너한테 돈 있는 거 알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장가를 잘 갔다는 소리는 듣고 싶단 말이야. 명품 백에 며느리가 드린 편지에다 현금 500만 원이면 엄마도 행복해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남편의 태극박을 쥐어 박았어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나를 희생해라 이거냐?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때 남편한테 엄청 서운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검소하고 알뜰한 성격이라 비싼 명품 백을 선호하지 않아서 저희가 한 번도 명품 백을 선물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 명품 백을 거금 465만 원을 카드로 쉽게 긁어버리다니. 그래도 시어머니 회갑이고 자식된 도리로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그 명품 카드 값도 우리의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자신의 돈으로 지불할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에게 현금 500만 원을 내놓으라니 빈정이 박상했어요. 주문한 케이크이며 꽃바구니며 사진 한 판을 찍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시어머니 환갑에 저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할까 싶었네요. 제가 남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죠. 단칼에 못한다고 했더니 엄청 섭섭해 하더라고요. 내 나 좀 세워주면 안 되냐? 수지도 뻔히 명품백은 내 카드로 결제한 걸 봤는데 올케가 아무것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보기 민망하잖냐. 네가 능력 있고 돈도 많이 못 따고 내가 자랑했거든. 뭐? 또 뻥쳤냐? 뻥치긴 사실이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고,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거다고 결혼해버렸나 싶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책임을 져야죠.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가 사람으로 만들어서 잘 살았다지 않나요? 저도 남편을 사람으로 만들어 키워야지 뭐 어쩌냐며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봐줄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선물을 각자 따로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남편 카드로 긁던 말던 선물을 준비했으면 된 거죠. 그런데도 제가 현금 500만 원을 내놓을 생각이 아니면 명품백 카드값을 반으로 딱 나눠서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천하 이런 쫌탱이가 또 어디 있을까 싶었네요. 신우는 시어머니께 한 100만 원을 드렸을까요? 아마 그 이하일지도. 신우의 말을 못 믿으니까 그래놓고 시어머니께 사드린 명품백을 신우의 차지였어요. 미니백이었으니 말 다 했죠. 처음부터 신우이가 그걸 바라고 남편을 꼬드겨서 산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누구 동생이 아니랄까봐 웃겼어요. 카톡에는 프로필 사진이며 인스타에도 매번 미니백을 맨 사진들이 올라와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내가 뭐랬냐? 휴대폰이나 작은 지갑 하나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미니백이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 안 했어? 너도 네 동생이 뻥치는 소리에 낚인 거다. 엄마가 외출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수지한테 빌려주신 거지. 별걸 다 뻥쳤대. 그래도 어떡하든지 동생을 감싸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다음 달에 우리 엄마도 회갑이야. 너 어쩔래? 한번 떠봤어요. 뭐? 다다음 달? 응. 일단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 그런 후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와서 남편에게 몇 번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친정엄마의 회갑 선물이라며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 어머니들이 알아주는 브랜드인데 지나다가 큰맘 먹고 한 세트 샀어. 장모님 회갑 선물이야. 등산복이 했는데 상의와 바지였어요. 가격표도 뜯어져 있어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엄청 비싼 거야. 내 카드로 산 거니까 물어보지는 마. 고텍스는 아닌 것 같고 생활방수만 되는 걸 보니까 그리 비싸 보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디자인도 한물 간 것처럼 후져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이거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든다. 바지 기장도 안 맞아서라도 가서 반품해야겠어. 거기가 어디야? 내가 엄마 모시고 가서 다른 곳으로 바꿔 올 테니까 결제한 당신 카드 줘.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냉큼 주더라고요. 매장은 하나로마트 있는 1층 엘리베이터 맞은편 매장이야. 거긴 우리가 자주 가서 장 보는 곳이잖아. 거기 매장 있는 걸 못 봤는데 새로 생겼나 보네. 가격도 합리적이더라. 저는 새로 생긴 매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할인 상설 매장 말고는 보이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확인 전화를 했었죠. 총씨가 나 여기 하나로마트 1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와 있는데 매장이 없는데 상설 할인 매장만 조그맣게 있더라. 아, 그게 맞아. 거기서 샀어. 어쩜 그렇게 해맑게 말하는지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뭐? 여기 할인 매장에 샀다고? 너 미쳤냐? 장모님 환갑 선물 이런 데서 샀어? 야, 거기에 있는 물건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다 정품이라고 했어. 멋이 어째? 그러니까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장모님 회갑 선물을 철이 지나서 안 팔린 싸구려 등산복을 샀다 이거냐? 넌 왜 그러냐? 장모님이 시골 노인네인데 그 비싼 등산복이 어울리기나 해? 그럼 네 엄마는 명품 백이 어울리는 분이라서 사주고 나한테 현금 500만 원까지 요구했냐? 장모님과 우리 엄마랑 같아? 그래도 명색이 전직 교수였던 분인데 싸구려 등산복이 어울리겠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너도 섭섭하면 장모님 명품백을 사드리면 되잖아. 라고 하며 끊었어요. 와, 뭐 이런 개뼈따구 같은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돈으로 자기 엄마의 명품백을 사드렸으니까 너도 네 돈으로 사드렸단지 알아서 해라 이거였어요. 참 합리적이네. 하지만 제가 남편 말을 들을 위인은 아니죠. 남편이 샀던 그 싸구려 등산복은 카드 취소하고 백화점으로 가서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등산복 매장으로 가서 풀 세팅으로 사버렸어요. 엄마 등산복만 사면 아빠가 서운해하실 테니까 함께 꽃놀이도 가시고 등산도 하시라고 커플처럼 딱 맞춰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풀 세팅해서 남편 카드로 샀어요. 홧김이라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기회라도 사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 입으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친정 부모님의 사이즈는 익히 알고 있어서 사이즈 고른 데는 힘들지 않았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이 놀라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너 미쳤냐? 왜 네 맘대로 내 카드로 다 사버렸냐? 장인과 장모님께 등산복 좀 사드린 게 그렇게나 억울하냐?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할부로 샀으니까 걱정 마라. 엄마 명품백 할부금도 벅찬데 네가 돈을 줄 거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너는 나랑 왜 결혼을 했냐? 나 등 처먹으려고 결혼을 했니? 무슨 소리야? 그럼 나한테는 어머니한테 현금 500만 원을 요구했으면서 왜 우리 엄마와 아빠한테 돈 쓰기를 거부하니? 그건 우리 엄마도 직장에 오래도록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셨고 네 장인도 중학교 교감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어. 전원생활 하신다고 시골 노인이라니. 딱 1년도 안 채우고 겨우 30만 원짜리 무늬만 교수님이 네 엄마보다 100배는 더 교양이 있고 고상한 분이시다. 뭐? 30만 원짜리 교수라고 했어? 그래. 내가 너처럼 뻥친 거 봤냐? 모른 척 해줬더니 웃기고 있네. 쓴 게 아까우면 네가 직접 취소 환불 처리를 해라. 그리고 너랑 나랑 찢어지면 되겠네. 라고 했더니 막상 취소는 못하고 그 뒤로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 관해서 군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상이라 됐는지 쥐두근 듯이 있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과는 말 한마디도 섞지 않고 서로 남남처럼 지냈어요. 친정엄마의 생신일이 다가왔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서방이 나한테 500만 원을 보내왔더라. 환갑 축하금이라고 말이다. 아니 이걸 어쩌냐. 내 후년인데 착각한 모양인데. 사위가 장모님 환갑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게 사위예요. 냅두세요. 여태 딸내미를 곱게 키워서 보내줬으니 고마워서 그런가 보죠. 엄마랑 아빠 등산복도 커플룩으로 해서 신발까지 다 깔맞춤해서 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위는 없다. 내가 사위는 잘 얻었나 보다. 고맙다고 어서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아이고 김서방 어쩌나. 내 환갑은 내후년일세. 그리고 등산복도 샀다며? 아 그러세요? 미리 드린 셈 치세요. 두 분이서 함께 등산도 다니시면서 건강하시라고 제가 준비했어요. 아이고 내 사이가 최고라니까 최고야.
이러니까 내 딸이 자네랑 결혼했지. 고맙네, 김서방. 내 뻥에 낚인 남편 때문에 제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엉겁결에 뻥치는 남편과 전념이 된 딸 덕분에 우리 사위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친정 부모님을 실망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아, 잘하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자친구는 사귄 지는 1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자꾸 결혼하자고 졸라대서 남친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었고요. 상견례는 아직 전이었어요. 물론 남친도 저희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을 빨리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35쯤에 할 생각이었어요. 이유는 미혼일 때 많이 놀아보자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목표만큼 많이 모으지도 못했었기도 했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결혼이란 둘레에 갇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란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어디 가서 제 남자친구만한 사람을 또 만나겠냐 싶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었죠. 아직 상견례 전이었지만 남친 집에는 2번 정도 갔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린 후로 남친 엄마가 저를 불러서 갔었죠. 저를 부르셔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수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상견례는 조금 미뤄야겠다.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봉파리 할머니 구순잔치거든. 아, 네. 봉파리 큰아버지가 봉파리 할머니 구순잔치를 동네 큰 잔치를 한다고 연락이 왔지 뭐냐. 네 얘기를 했더니 봉파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라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날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비워둬라. 이때 아니면 언제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겠냐. 이틀씩이나요? 일부러 주말에 날 잡아서 하긴 한다만 미리 잔치 준비를 하러 나는 3일 전부터 내려갈 거다. 너는 그냥 잔치하는 전날에 내려와. 잔치날이 아니라 전날에요? 왜 놀라냐? 그날 큰집 식구들과 작은집 식구들이 다 오는데 우리만 안 가면 되겠니?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요. 잔치 당일에는 제가 요가 수업을 한 타임이 적어서 어떻게는 해보겠는데요. 그래? 그래도 작은 집 며느리들은 둘씩이나 있어서 다들 그 전날에 미리 온다고 했다. 그 전날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구순잔치를 할 게 아니냐. 나만 딸랑 혼자서 오면 미안하지 않겠니? 참 난처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도 아닌데 제가 왜 그걸 걱정합니까? 그래도 제가 공손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 결혼식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봉파리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면 나한테 인사하러 왔겠냐?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봉파리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그래도 그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수연이가 그 전날에 가서 뭐 어쩌라고요? 모두 다 났을 텐데요. 그냥 내가 수연이랑 할머니 구순잔치 드리고 갈게요. 그럼 너도 잔칫날 당일에 온다는 말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생각을 해봐라. 작은 집이나 큰 집 며느리들이랑 손자와 손녀들까지 다 오기로 했는데 나는 아들 하나 딸랑 있는 주제에 오지도 않고 예비 며느리 차량도 타 있놨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늦음하게 다 차려놓은 밥상만 받아 처먹은다면 좋아라 하겠냐? 저는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어쩌겠어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았는데 형수나 재수씨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속상하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봉파라,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너는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지? 나도 눈치가 있어.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손자와 손녀와 며느리들 다 이끌고 와서 자취 준비를 하고 누구는 아들 하나 딸랑 있는 것이 여친과 함께 온다고 당일날 손님처럼 온다고 하면 좋아라 하겠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겠냐? 못뼈 처먹었다고 할 것 아니야. 알았어요.
그럼 제가 그 전날에 내려갈게요. 수연이는 당일날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걸로 해요. 알았죠? 알긴 뭘 알아? 아들 키워봤자 하나도 필요가 없다니까. 암튼 수연아, 난 네가 그 전날에 와주면 나도 기가 살고 내가 든든하겠다. 봉팔이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라. 봉팔이 어머니 참 만만치 않으신 분 같았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봉팔이 할머니와 그 외 식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이라도 그랬어요. 죄송해요. 대신에 구순잔치 하는 날에 제가 일찍 갈게요. 예비 시어머니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어요. 아들만 딸랑 한 명 있는데 혼자서 왜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 나이에는 자식들 빼고 뭐가 있나요. 저희 엄마도 외갓집에 가시면 맨날 자식들 얘기만 하시는데요. 특히나 봉팔이 할머니도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꽤나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셨다고 했어요. 봉팔이 어머니도 시어머니 눈치를 상당히 보시는가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서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연세에도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시다니 참 봉팔이 할머니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온 식구들한테 부족한 제 자랑을 다 늘어놓으셨다고 하니까 예비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보다 더 긴장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잘 가지도 않던 미용실에 미리 예약을 해서 헤어 메이크업까지 했어요. 옷은 아이보리색 드레스에 한껏 여성스럽게 치장을 하고 축하 꽃바구니를 들고 구순잔치를 한다는 시골 동네로 갔습니다. 봉팔이 할머니의 구순잔치는 봉팔이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 회관에서 했어요. 저는 봉팔이 할머니 집에서 간소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네 잔치였어요. 마을 회관 앞에는 평상과 돗자리를 깔고 흰 천막으로 햇빛 가리개로 해서 옆 동네 사는 분들까지 다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면사무소 직원들까지 다 초대받아서 왔더라고요. 일찍 출발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꽃바구니를 들고 봉팔이 안내를 받으며 봉팔이 할머니께 가고 있는데 다들 쳐다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봉팔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수연아,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무조건 인사해. 여기는 시골이야. 예의 바르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쳐다보는 동네 어른들께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느라 한 발자국도 잘못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도 따라서 했어요. 그런 저를 예비 시어머니 깜빡 웃음을 지으시며 내 며느리예요. 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매 봉팔이 각시야. 그 조그만 것이 벌써 장가를 갔어? 아니단께요. 색시들 사람이란께. 왔다며 겁나 이뻐 불었네. 어디서 이런 미스 코리아를 데리고 왔다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의 환대를 받으며 오늘의 주인공이신 봉팔이 할머니께 인사를 곱게 드렸어요. 그러자 제 두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오메 오메 우리 종팔이도 이제 며느리를 보게 생겼네. 고맙다이. 오니라고 욕받다. 뒤에 봉팔이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바로 빠져나왔지만 봉팔이 할머니께서 제가 이뻐 죽겠다고 주위 분들한테 말씀하시니까 봉팔이 어머니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런 저를 봉팔이 어머니가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한 뒤에 주방 쪽에서 열심히 상을 차리고 있는 예비 동서들에게 저를 소개를 시켰어요. 봉팔이 색시될 사람이니까 서로 얼굴도 트고 잘 부탁해 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앞치마 몸빼바지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인사는 대충 다 드렸으니까 바쁘니까 너도 빨리 옷 벗고 이걸로 갈아입어라. 네 형님들 차롭게 일하고 있는데 네가 늦게 와서 이 차림으로 놀고 있으면 욕먹는다. 얼른 저기로 가서 갈아입고 나와라. 네? 싫어요. 그냥 이대로 있을래요. 고집 피울래? 거추장스럽고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일한다고 그러냐? 그러시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무턱대고 제 손을 끌고 화장실로 저를 밀어 놓으셨어요. 바쁘니까 빨리 갈아입고 나와라. 억지로 화장실로 밀어놓고 화장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꼼포니 몸빼바지에 빨간 헐렁한 티셔츠에다 앞치마를 두르라니. 이걸 입더라도 나의 타고난 미모가 어디로 가겠냐마는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행여라도 누가 문을 열지도 모른다며 화장실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예비 시어머니. 하는 수 없이 부랴부랴 갈아입기는 했어요. 그런 저를 데리고
주방 쪽으로 가서 음식을 담고 나르라고 시키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게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봉파리 할머니가 다 보고 있으실 거다. 다 너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라고? 별로 봉파리 할머니한테까지 이쁨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요. 저에게 자꾸 시키셨어요. 이거 봉파리 할머니 앞에 네가 직접 갖다 드려라. 뭐 필요한 것이 없나 빈 접시는 가져오고 말이다. 그래서 엉겁기로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시장바닥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봉파리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아침 일찍 한복을 입고 가족 기념사진 다 찍었다고 했는데 기념식 같은 것은 생략하고 바로 오신 분들에게 잔치 음식과 술을 대접을 한다고 했어요.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뿐이라서 무조건 예비 동서들이 시킨 것이나 따라서 하고 시어머니가 이곳저곳을 일을 시켜 잡숴도 그대로 따라 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봉파리는 술 사러 갔다며 보이지도 않았어요. 한참 만에 나타난 봉파리는 자에 한가득으로 막걸리를 엄청 사왔더라고요. 막걸리를 큰 고무통에 사온 얼음물통에 넣으면서 저를 살짝 보더니 배꼽 잡고 웃고 나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수연아, 너 진짜 잘 어울린다. 사진 한 번 찍어줄게. 이거 막걸리 한 병 들고 있어봐.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진을 찍는다니까 또 폼을 여러 번 잡아줬더니 봉파리 어머니가 그새 나타나서 제게 뭘 하셨어요. 지금 뭐하고 있냐? 어서 할머니께 시원한 막걸리 한 잔씩 올리고 여기 독립분들한테 술 한 잔씩 따라라. 저는 그냥 봉파리 할머니께 막걸리를 여러 병 들고 갔어요. 술 한 잔씩 따르라고 하는 것은 봉파리한테 한 말인 줄 알았죠. 제가 봉파리 할머니께 막걸리를 따라서 드리자 그새 봉파리 어머니가 뒤에 따라와서는 그랬어요. 여기 어른들도 다 따라드려라. 그러면서 또 우리 봉파리 각시될 사람이에요. 봉파리 어머니는 유독 봉파리 할머니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어르신들께 극진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것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서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어이, 여기 와서도 막걸리 한 잔씩 따라봐. 왜 거기만 따라주는가? 그러자 봉파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암요, 따라드려야죠. 수연아, 저기 가서도 한 잔씩 따라드려라. 딱 보아하니 동네 남자분들이었어요. 친척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이웃 동네 사람들 같았는데 나이도 별로 지긋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러기 싫더라고요. 어머니, 저 화장실에 가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따라드리세요. 뭐? 너 보고 따라주라고 했지. 나보고 그랬냐? 얼른 한 잔씩 따라주고 화장실 가. 언제 봤다고 난 이래라 저래라야.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술 따라줘야 해? 어머니,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뭐시여? 너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날 우세를 시킬 작정이냐? 그래서 저도 오래 있었다 싶어서 제 옷을 챙겨서 봉파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봉파리는 사촌들하고 느긋하게 한 잔씩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반쯤은 취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옷도 못 갈아입은 채로 나 혼자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에 봉파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갔어요. 할머니, 그동안 건강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메, 그러냐? 이렇게 이쁜 것이 고생만 했다. 갈 때 차비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잉. 라고 하시며 5만원권 지폐 여러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자 어느새 제 옆에 와있던 봉파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제일 늦게 온 쫄따구가 벌써 가면 안 되죠. 여기 있는 거 다 치우고 가야죠. 이거 냅두세요. 라고 하며 제 손에 쥐어주신 돈을 도로 뺏어다가 봉파리 할머니께 얼른 드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봉파리 할머니가 괴성을 지르시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상 앞에 놓이던 빨간 김치국을 들어다가 봉파리 어머니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어요. 네가 시방 나랑 해보겠다는 것이여? 네가 뭔데 내가 준 돈을 뺐냐? 이게 간땡이가 뻗네. 가만히 보자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뭔디? 시방 봉파리 각질 막 부려먹냐? 나한테 오늘 뒤져볼래? 깜놀했어요. 얼마나 쩌렁쩌렁 하시는지. 봉파리 어머니는 봉파리 할머니한테서 시원한 김치국 세례를 받고 어쩔 줄 몰라서 엎어져있고 봉파리 할머니는 무슨 잔치고 뭐고 다 잊은 듯이 씩씩거리시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렇게 인자하시기만 하시던 봉파리 할머니와 반전에
저도 기가 눌려서 그만 눈만 왔다 갔다 돌릴 뿐 상황 파악하느라 저도 바빴어요. 그 소란에 다들 놀라서 바깥에까지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구경했어요. 봉파리 아버지도 달려와서 그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내가 시방 진정하게 생겼냐? 요 잡것이 내 손자며느리 될 아가를 지는 뒷짐을 지면서 일을 시키고 자빠져 있지를 않나? 술 따르라고 시키고 있지를 않나? 여기가 기생집이야? 아이고, 어머니, 어른들께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랬겠죠. 미친 소리 하들 말어? 나한테만 따라주면 되지. 어디 외간 남자들은 술 따르라고 시켜? 그러니까 본바탕 못 속이는 법이여. 지가 술집년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여? 내가 술집년이라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 사람이여. 봉파리 할머니 그 말에 봉파리 어머니가 김칫국을 뒤집어 쓴 몰골로 그랬어요.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러자 어디서 샤메 앞에서 입주댕이를 놀리냐며 상을 뒤엎으시고 더 큰 소리로 그러셨어요. 네가 술집년 딸이 아니었어? 술집년 딸이 술집년이지. 그럼 뭐라고 하냐? 구순잔치가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렸어요.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 출신 성분을 알아버렸네요.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다 잘 지었는데 너 하나 때문에 내 자식 하나를 망쳤어.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술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는 네 시아버지 땜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 줄 알긴 하냐? 내가 술집년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란께. 구순잔치 주인공이셨던 봉파리 할머니께서 오늘 나를 최대로 잡았다며 사람들이 탄이도 앞에서 그 난리를 치시자 봉파리 아버지가 울고불고 쪼그라져 있는 봉파리 어머니를 반강제로 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눈만 가게 말똥거리며 서 있는 제게 봉파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가, 너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저거 말 듣지 말아라잉. 저거 사람 아니어야. 라고 하시며 다시 제 손에 아까 그 돈을 다시 주어주셨어요. 그런 후 봉파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네 색시는 네가 지켜야지. 앞으로는 저 여식 같은 것이 네 색시 근처도 못 오게 해라잉.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찌어찌해서 곧바로 빠져나왔어요. 오는 해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별로 결혼에 대한 환상은 없기는 했지만 잠시간의 시월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봉파리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봉파라,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네 어머니를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네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봉파리는 그러냐고 하면서 제게 시간을 더 주겠으니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런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마음이 변한 게 없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건데 웃기네. 그 후로 몇 달간 지속적으로 봉파리 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했더니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봉파리가 봉파리 어머니 탓을 많이 하면서 안 보고 살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